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본격적인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연합뉴스TV의 이봉석 기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그 순간이 모두 생중계로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보면 그 중앙 텔레비전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그려진 어떤 중계 장비가 이제 포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봤을 때 그 평양 순환공항에서 그 생중계를 한 것은 그 조선의 이제 조선중앙 TV가 생중계를 지금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지금 그 생중계를 한 장면을 그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지금 시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나중에 보도를 하고 우리만 지금 생중계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게 그 북한 주민들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대외 메시지 측면이 크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상 국가의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거는 이번에 보면은 그 어떤 백화원 초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취재진이 미리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교류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국제 경기에 나가서 우리 남북 선수들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남북 어떤 그 방송사 중계 팀들이 서로 이제 공조를 하고 어떤 이제 그런 측면의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이제 대외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전 세계 국가의 어떤 비핵화 의지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 메시지가 좀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북한군의 의장대 사열도 받았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이 규모가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4.27 정상회담 때는 약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예포 발사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규모도 작았는데, 그거는 이제 당시 이제 그 장소가 아무래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열, 그다음에 이제 분열, 예포 이렇게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예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보통 예포는 이제 국가 원수들한테는 21발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이 어떤 이 사열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이제 국가 정상적인 이제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예포를 발사했다는 그 예포의 어떤 의미를 보면,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이게 예포라는 게 그 어떤 그 포를 다 전쟁 시에 포를 다 소진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포가 남지 않았다, 발사할 그 포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약간 평화의 메시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어떤 지금 그 군사적 긴장 완화되고 있고 어떤 그런 측면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환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내렸을 때 앞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 4.27 판문점 회담에서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꽃다발을 주고 이런 모습이 참 예뻤는데, 그 아이들이 인사하는 게 좀 독특했어요. 이렇게 팔을 힘껏 올리던데, 그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사인가요? 그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그 소년 그 뭐 특징적인 게 인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붉은 스카프를 맨,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의 소년단으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소년단은 이제 그 8에서 9살, 그다음에 13살에서 14살 정도 사이 되는 그 소학교에 다니는 2학년 때부터 이제 가입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이제 키우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를 이제 거치면 나중에 이제 청년단체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수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산당에 입당을 하는 그런 어떤 절차상에 몰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단할 때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독특한 인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인사할 때 이거 말고도 좀 또 하나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그 구호가
항상 준비라고 이제 보통 경례를 할 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소년단이 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준비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경례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소년단으로 추정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 다음에 위에 어떤 정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공식 환영 행사 저희가 얘기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뭔가 그림자 수행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동안에 화면상에 이제 북한의 TV에 화면상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꽃다발 받아들면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는 어떤 행사를 전반적으로 그 우리의 어떤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처럼 행사를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을 하고 그런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어떤 이 북한의 어떤 그 이 행사에 대한 임하는 태도 자체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예. 상당히 좀 이 어떤 그 예우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리잔수 그 중국의 리잔수 전인대 위원장이 그 영접을 할 때 그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타났었고, 근데 반면에 우리 대북 특사단이 또 방북할 때는 또 최근에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등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없다고 해서 뭐 예우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좀 의미 자체가 좀 남달라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리설주 여사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정상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옆에 부인이 동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죠. 저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설주 여사가 동행을 했다. 일단은 그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예우를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그 부부 그 동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도 이제 그 나눠 타서 그 다음에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같이 타고 근데 그 다른 한 차에는 분명히 이제 그 우리 김정숙 여사하고 리설주 여사하고 이제 같이 탔을 것으로 예.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때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북한군 의장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각하라고 이제 각하라고요? 명칭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우리는 이제 각하라는 말을 지금 거의 이제는 안 쓰고 예. 있지만 북한에서 이제 가끔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각하라는 그 말이 가끔씩 이제 특히 외교 사절이라든지 정상들을 접견을 할 때 그 말들이 이제 가끔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 를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어떤 부부 동반으로 나온 것 자체가 그 어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최고의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봉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기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장철훈 교수까지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저희가 리설주 여사가 환영 행사에 등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등장을 했네요. 기존 외교 관례를 보면 사실 국가 정상이 외국에서 정상이 온다고 해서 공항까지 마중 나가서 영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남북한 정상 사이의 신뢰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건 리설주 여사가 같이 동반해서 나간 점도 있지만 예. 그 비행기 트랩이라고 하죠. 왜 예. 내리는 사다리 바로 앞에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가서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예. 상호 간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구나. 그리고 이미 두 차례나 만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격적인 게 참 많았는데요. 장 교수님 나오시면 이거 꼭 여쭤볼까 했는데 문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서 예. 평양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좀 뭉클하기도 하고 아주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에
국내나 아니면 해외 순방 같은 걸 하실 때 보여주셨던 우리 교민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예. 그 겸손한 자세를 많이들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상태에서 평양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봤을 때 아, 남쪽에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사람이 왔는데 우리 최고 지도자와는 상당히 다르게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평양 시민들과 이렇게 악수도 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건 역시 시나리오에 있다기보다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즉흥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기를 들었단 말이죠, 지금. 인공기와 한반도기. 뭐 태극기가 들릴 거라고 예상은 안 했지만 한반도기와 인공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기는 자기들 국기니까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외빈을 맞을 때 환영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기를 든 거는 북한에서 뭐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예. 과거에 남북 관계 좋을 때 한반도기를 앞세워서 뭐 국제 경기 대회 같은 데 공동 입장도 했었고 북한에서 열리는 게임이나 남북 통일 축구 대회 이런 데서는 한반도기가 뭐 아예 등장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북쪽이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장면 보면서 사실 2000년대 떠올리신 분들, 2000년도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평양 시민분들 뭐 역시나 환영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떻게 다른 점이 있다고 보셨나요? 2000년에는 조금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처음이었고 남쪽의 대통령이 공항에 나와서 순안공항에 내려서 직접 걸어오는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네. 그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거라고는 당시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굉장히 긴장한 표정들이 역력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바뀌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주민들을 경호 인력들이 통제하는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예. 차량이 다 빠져나갈 때 이제 끝에 있던 북쪽 주민들이 환영하고 그 열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로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위험하다고 인식을 했는지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몰아넣는 그런 예. 장면들도 보였는데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북한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활기차졌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 기자도 오늘 생중계로 아마 보셨을 텐데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백화원으로 분명히 출발을 할 때는 차량을 따로 탔는데 네. 백화원에 내릴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내렸단 말이죠. 뭐 네. 중간에서 이제 같이 탔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차중 회담이 일단 진행이 된 거니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0년에도 예. 사실은 있었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돌발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김정일 그 이제 국방위원장이 예. 돌발 제안을 해서 약간 우리 그 경호팀이 상당히 좀 난감했었다는 예. 그런 후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어느 정도 그 서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간에 뭔가 행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게차를 이용해 가지고 평양 시민들한테 중간에 이제 또 따로 인사하는 그런 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 들어오겠죠, 이제 이제. 그 확인될 걸로 보이는데 또 이제 중간에 보면은 뭐 아까 이제 그 인공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기 한반도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전에는 2000년하고 2007년 정상회담 때는 꽃술만 들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극진한 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이 원래 하면 양국 간의 정상회의 회담이라고 한다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 태극기와 인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태극기가 없었고 조금...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정상이 만날 때 보면 가슴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태극기가 없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가슴에 이제 휘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국무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가슴에도 휘장이 그런 게 없었는데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이제 배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여지가 좀 남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체제를 서로 이제 인정을 하면 평양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백화원 초대소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도 카 퍼레이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저렇게 오픈카로 국가 정상의 위치를 노출하진 않잖아요. 이게 좀 관례를 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외교 관례하고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 트랩 앞까지 마중 나온 점도 그렇고 예. 중간에 이제 무슨 월드컵 우승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군사열 할 때는 무게차를 많이 타고 예. 뭐 육군 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국가 정상이 나란히 서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서 주민들하고 악수도 하시고 뭐 이렇게 서로 얘기도 짤막하게 주고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무게차를 타고 이제 중간에 이동하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평양 시민들이 환영해 줘서 고맙다 이런 의사표시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행사들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정면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오후에 이제 바로 정상 간의 회담을 시작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근데 일정을 쭉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압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허례의식 다 빼고 뭔가 빨리빨리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모두 북한의 이제 헌법상 국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간 이제 특별수행원들 중에 국회나 정당 정당 대표들을 면담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 같은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마 공식 수행원 중에서 소수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화 무드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들, 걸림돌들을 하나하나씩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결하겠다. 양쪽이 모두 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례허식을 빼고 바로 정상회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기자가 보기에도 이번에는 좀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였냐면 보통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단독 정상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상당히 이제 남북 정상이 서로 이제 수시로 만나는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격식 자체를 이제 틀을 깼다는 거를 이제 청와대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 이런 걸 보면 뭐 만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콕 집어서 지금도 이제 몇 번 만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정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그게 없이 수시로 만나는 그런 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매체마다 이제 보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한 뭐 10번 가까이 만난다. 그다음에 이제 뭐 7, 8번 정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결국에는 만남 자체가 되게 이제 다양하고 형식에 이제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만남으로 예를 들면 잠깐 이렇게 마주친 거를 뭐 여러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거를 만남으로 규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달라진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올해만 이제 벌써 3번째 만남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3번째는 훨씬 더 이제 만남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앞서서도 만났을 때 상당히 어떤 친분을 쌓았고 신뢰를 쌓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격식마저도 허물어버릴 정도로 남북 정상이 상당히 신뢰를 쌓았고 그다음에 비핵화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자께서 예상하시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웬만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뭐 행사든 만찬이든 방문이든 그런 곳에 다 동행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상당 부분 동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해외 순방을 특징을 보면 현지에 있는 서민식당을 이제 가서 들리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제 생각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들에 대해서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합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와중에 뭐 예를 들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도보다리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5월에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포옹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극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기간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남이 몇 번인지에 대해서 자꾸 주목을 하는 이유가 사실 딱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보다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훨씬 더 친밀해지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도 나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남북 회담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테이블에 앉아서 양쪽 수석 대표나 정상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주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협상이 잘 안 되고 무언가 물꼬를 터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같이 쉬는 시간에 같이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남북 정상 간의 만남, 회담도 중요하지만 예. 그에 못지않게 오늘 이제 무게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두 정상이 서서 나란히 이렇게 아마도 인사를 하면서 평양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했을 텐데 계속 손은 들고 밖에만 쳐다보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정상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요 의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물꼬가 트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만남 횟수보다는 그 만남을 가졌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얘기들을 진정성 있게 주고받았느냐. 횟수가 늘어나면 그런 횟수 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횟수에 많이들 주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화의 양과 질이 좀 비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정숙 여사와 지금 리설주 여사는 어쨌든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 예. 북한에서 뭔가 좀 같이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소식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차는 아마 우리 그 백화원 초대소에 방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오차는 거기나 아니면 그 인근에서 가까운 데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3시 30분에 양쪽 정상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첫 회담을 시작을 하는데 예. 그 일정 사이에는 김정숙 여사나 리설주 여사가 양쪽 퍼스트 레이디가 회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별도의 공식 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북쪽에 김정숙 여사 일정으로 타진했던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아동병원이라든가 예, 이런 데 운구 아동병원. 예, 이쪽을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두 퍼스트 레이디가 35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래도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오늘 음악종합대학도 방문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4.27 정상회담 때 이제 첫 만남이 있었었고 예.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되는 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성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 서울시립 합창단에서 이제 단원으로 활동한 그런 전력이 있으시고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렸다시피 그 독창 가수입니다. 그다음에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에 보면 모란봉악단이라든지 삼전 관현악단 뭐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내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어떤 그 음악단 이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는 게 그 리설주 여사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의 어떤 음악 전반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면서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그 남북 간의 그 퍼스트 레이디 간의 예. 음악을 통한 어떤 공통점을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동선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정상회담의 의제 아니겠습니까? 이 기자께서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청와대에서 밝힌 게 남북관계 개선 발전,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뭐 이런 게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가 될 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그 기본이 되는 게 청와대에서 밝힌 게 그 4.27 그 판문점 선언인데 그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남북관계 발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세 번째가 평화체제 구축인데 그 내용을 보면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입니다. 예. 비핵화 문제인데
그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아무리 고도로 발전시켜놔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되면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그 문제도 결국에는 비핵화 문제가 서로 이제 그 북한의 핵무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계속 그다음에 뭐 좀 더 협의가 후퇴가 돼가지고 비핵화가 전진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어떤 핵무기를 더 만들고 이런 단계로 가면 아무리 군사적 긴장 완화를 그 남북 간에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게 되는 네.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 비핵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청와대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번에 어떤 정도까지 그 발표가 나올지, 뭐 일각에서는 뭐 회담의 성패를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서 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목받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비핵화를 직접 언급을 할지, 어떤 의지라든지, 아니면 합의문에 담길지, 아니면 그 이면 그냥 협의만 하고 나중에 이제 뒤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북미 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떤 밑바탕만 깔아놓는 그 수준이 될지, 물론 이제 다 성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체로 이제 성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성패를 좌우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금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이야기한 비핵화 합의의 수준,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설명한 그대로,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부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했던 메시지대로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지금 약간 교착 국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재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도 이제 오늘 첫 브리핑을 하면서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이봉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논의들을 많이 하겠지만, 그것들이 남북 간의 합의 사항에 어느 정도 포함될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포함될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특별수행원 가운데 52명, 거기서 한 30% 정도, 17명이 지금 경제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인들로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도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걸 좋은 기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북한 입장뿐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대북 제재라는 것이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남북한 사이에 경협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대기업 총수급 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풀려가고 당연히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쪽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다만 이제 북쪽 입장에서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는 틀은 본인들이 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남쪽에서 이 정도 성의를 보이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협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어떠어떠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남쪽 기업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니키 헬리 유엔 주미 대사가 어제 안보리 소집을 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을 자꾸 보여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히 그냥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남북관계가 풀려가는 과정에서 경협에 대한 요구가 국내에서 상당히 많았고,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엄연하고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게 미국이기
이기 때문에 또 미국은 그런 제재 해제나 완화 같은 것들을 북한 비핵화와 연결시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은 미국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나름의 기대와 희망은 있지만 엄연한 구조적인 제약 하에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전날 그랬습니다. 예, 서로가 약간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뭐 교류 협력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 밑에 묻혀 있다가 예.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인들이 대규모로 방북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 쪽에서는 일정하게 우려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예. 뭐 국제사회 대북 제재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적절하게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가 보기에도 이렇게 경제인들이 대거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은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제재 상당히 그 비핵화의 어떤 해법으로서 제재에 지금 계속 매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어떤 우려 이런 게 나온 게 보면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 VOA 최근 이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정부의 그 모습을 보면 이 VOA를 통해서 그 제재가 약간 그 완화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그 표출하는 어떤 통로 자체로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을 지금 이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석탄 선적 같은 경우에도 네. VOA를 통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좀 보면은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경론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옛날에 유엔 안보리 그다음에 독자 제재를 통한 어떤 그런 제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부적으로 뭐 IT 그 관련이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조 자체가 그 제재라는 그 도구 자체가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런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금 약간 말리는 상황인데 이것도 약간 그런 어떤 우려감을 표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상회담 자체를 뭐 반대라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 또 한편으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비핵화라는 어떤 성과를 내기를 어떤 바라는 약간 우회적으로 지금 약간 압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 관련 얘기를 한번 더 해보시죠. 지금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래 핵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가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한 건 알고 있고 북한의 설명도 이해는 하는데 북한의 설명을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선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또 아니고 예. 그래서 미국도 약간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 뭐 종전선언을 북한이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걸 덜컥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은 나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외부에서 검증하거나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그건 쉽지 아니죠. 않은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하러 이제 평양에 가셨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데서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마련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정부도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 데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해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겠다라고 하려면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해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북한도 나름 성의를 취한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혹은
우리 쪽 고위 인사들, 북쪽 고위 인사들이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은 상당히 달래는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북한이 앞으로 무엇을 더 내놓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북한의 확실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석 기자가 보시기에도 북한이 여기서 좀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많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 지금 그 북미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북한은 종전 선언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몇 달째 지금 교착 국면에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그 주목할 만한 게 그 문정인 특보가 그 언급을 한 게 뭐냐면 그 핵 리스트 제출이 아니라 예. 그거를 좀 더 이제 수위를 낮춰서 핵 리스트 제출 의사를 하겠다. 표명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어떤 맞교환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 특사단이 최근에 방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좀 주목 받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북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종전 선언을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그 최근에 그 어떤 심야 그 철야 밤을 새가면서까지 군사 당국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지피 철수라든지 이런 문제들 논의를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시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그 군사회담이라 군사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종전 선언을 그 실질적인 종전 상태로 이제 만드는 그런 지금 남북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 GP에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이미 서로 이제 어떤 불가침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꼭 하지 않아도 지금 종전 선언인 거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경제인들의 방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남북 그 경협을 상당 부분 바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상태로 그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다리고 나면 훨씬 더 준비를 다 해놓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변국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즉각적으로도 대항할 수 있는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에 대해서 핵 리스트 제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양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 자체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이번에 좀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비핵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봉석 기자가 짚어줬던 내용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군사적 대치 상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한반도 평화라는 게 큰 틀이라고 본다면 예.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비핵화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예. 근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 북미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교착 국면에 두 가지가 다 걸려 있고 남북 관계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급진전되면서 전반적인 이 한반도 평화라는 큰 판을 주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 역시 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좀 교착 국면에 있는 큰 이 사안들을 남북 관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남긴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이봉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실무회담 통해서 이제 포괄적 군사 문제 합의선과 뭐 그런 것들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을 하려고 준비를 양쪽이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종전선언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남북한 사이에 일정하게 종전선언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행을 한다면 이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북미 관계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안보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네. 이 군사적인 남북한 사이에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사안들을 풀어서
양쪽의 큰 안보적인 사안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선 군사 실무회담에서요. 사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밤샘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났거든요. 이 부분은 진전이 이번에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진전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NLL에 걸려 있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다르고 NLL에서 서울도 굉장히 가깝고요. 예. 네. 평양도 비교적 가깝기 가깝죠. 때문에 그 선을 우리 남쪽 입장에서는 NLL을 밑으로 낮출 수 없는 상황이고 그쪽 도서들이 우리 쪽 영토이기 때문에 예. 북쪽 입장에서도 그거를 더 위로 올리거나 그걸 계속 인정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만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북쪽이 처음으로 NLL의 존재나 실효성 같은 것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는 태도, 역지사지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면 뭐 당장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워도 특정한 수역을 조성한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사적인 긴장 관계 완화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정상회담에서 다룰 논의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이다. 네.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봉석 기자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가 어디까지 좀 진척이 될 수 있을까요? 청와대 발표를 보면 개인적인 느낌은 좀 예. 상당히 좀 정례화 쪽으로 좀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인데 지금 그 이산 상봉이 올해 한 차례밖에 안 열렸습니다. 예. 근데 전에 보면 그 1년에 뭐 2차례, 3차례 이렇게 이제 많이 열린 적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 훨씬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둘 다 그 어떤 지금 이산 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고령화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제 시급하게 상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여서 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정말 이번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고령화돼 있고 70세 이상이 우리 쪽만 봤을 때 예. 이산가족 생존자 중에서 70세 이상이 85%나 되고 5만 6천 명 정도가 아직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 부분을 북한도 4.27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하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루어졌던 방식 그러니까 대면 상봉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상봉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 쪽은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북쪽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 조금 이제 북쪽의 입장도 감안을 해가면서 상봉할 수 있는 과거에는 뭐 화상 상봉을 7차례에 네. 걸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7차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화상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양쪽이 합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득 궁금해지는 게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평양에서 도착한 모습 그리고 뭐 이동하는 백화관까지 도착한 모습. 근데 일부 장면은 또 생중계가 되고 일부는 또 녹화로 나오고 이런 네.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는지 이 부분이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남북 일단 합의에 따라서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건 생중계고 이거는 뭐 딜레이 중계고 이게 그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눴는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예. 안전상의 어떤 문제 뭐 그런 게 좀 될 수가 있겠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 북한이 생중계했다는 그런 보도는 북한에서는 보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아무래도 이제 남쪽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생중계를 좀 약간 미루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 최대한 보여주려고 그렇게 지금 남북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환영 행사까지는 공개가 됐다가 카퍼레이드 장면이죠. 그 장면은 생방송으로 중계가 안 됐었는데 지금 방금 막 화면이 아마 들어왔다고 이 합니다. 영상은
그 오전에 못 보신 장면일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영상이 이제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숙소 문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이죠. 모든 숙소로 이동할 때 당시 모습인데요. 지금 뭐 보시면 이렇게 평양 시민들이 열심히 꽃을 흔드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네, 사실 평양 순환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는 차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데 1시간이 넘게 걸렸었죠. 그래서 카 퍼레이드를 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역시나 이 장면이 녹화돼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충만 봐도 저 긴 거리에 모든 거리에 지금 다 주민들이 저렇게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좀 동원이 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일단 좀 보시고 어떻습니까? 저희 영상은 처음 보는 건데 저희가.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예. 한국을 남쪽을 외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 있는 정상급 인사가 평양을 찾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많은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 당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동원해서 성의를 표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평양 시내 주민들이 도열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우리나라 국가 정상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기자는 지금 장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지금 그 평양 시민들로 지금 보이고 지금 통일 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그 평양 시민들 같은 경우는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상당히 이제 이런 모습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명이 이제 작년과는 상당히 좀 다른데 작년에 예를 들면서 무슨 핵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예. 미사일 개발자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화성 14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모습을 이제 연출하는 모습이 뭐 예를 들면 핵실험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핵 과학자들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예. 떠날 때 저런 식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해왔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예. 상당히 이제 엄청난 이제 환영의 의미가 담겼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평양 시민들 같은 경우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 저런 이제 꽃술 이런 거를 예. 집에 이제 항상 비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량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죠. 예, 그 뒷차량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꽃다발 전달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를 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좀 감회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문 대통령의 부모님이 실향민이시잖아요. 이북분들이시라 그래서 아마 좀 더 감회가 색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따로따로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언제 이렇게 동승을 했을까도 궁금했었는데 그 비밀이 지금 여기서 밝혀지는 것 같네요. 예,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내려서 함께 차를 타고 가자라는 게 분명히 사전에 좀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셔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양쪽 정상이 사실 깜짝 이벤트로 양쪽 정상이 다 차에서 동시에 내려서 예. 같이 무게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가기는 사전 합의 없이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예. 같고요. 아무래도 경호나 뭐 이런 안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양쪽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지만 외부에는 미처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꽃다발 받는 장면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역시나 이번에도 그 꽃다발을 받아 들고 옮기는 모습 보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뭔가 밀착해서 수행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벌써 몇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좀 친근한 느낌도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모습이 자주 이제 예를 들어 열병식에서 네. 주석단 할 때도 이제 어떤 옆에서 이제 지근거리에서 이제 수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옆에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옆에서 이제 계속 보좌를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환영해주면서 목소리를 시청자분들도 좀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지금 이게 들리는데 저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시청자분들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리가 지금 크게 안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통일을 외치는 네.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마 들리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렇게 길에 서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평양 시내 거리를 저렇게 지금 보시는 평양 시내 모습은 아마 흔하게 네.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저 꽃술을 든 시민들만 딱 빼고 보면 이게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서울 강남의 거리 같기도 하고 참 생각보다 발달된 도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사전에 취재진들이 가서 생각보다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비가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평양 시내의 모습을 직접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봉석 기자가 보시기에는 저 정도로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뭐 말씀하셨듯이 그 평양을 최근에 이제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평양 시내가 이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정돈이 돼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과정이 여기는 아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그 김정은 위원장 그 집권 이후에 예. 그 뭐 무슨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주상복합 같은 뭐 예를 들면 70층이 넘는 건물들도 지금 거기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백화원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에 그 새로 중간에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좀 어떤 자신만의 색깔, 아무래도 좀 해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 평양 자체라든지 이런 건물 자체, 그다음에 거리 이런 거를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의지에 맞게 좀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물론 지금 저 뒤쪽으로 길게 보이는 탑이 뭔지 궁금해지는데 주체 사상탑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평양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예. 기회가 좋아지고 세월이 좋아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저 탑 뒤로 보였던 곳은 아마 저기 그 열병식 때 흔히 많이 보셨던 김일성 광장 일대를 지난 것 같거든요. 예. 네. 근데 저 탑이 주체사상탑은 아니고요. 주체사상탑은 위에 이렇게 횃불처럼 있기 때문에 저 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들어오는 영상들을 보신 경험은 아마 많을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날 것입니다. 그냥 바로 찍어서 저희가 지금 그대로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지금 평양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방송을 한 5분 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카프레이드도 쭉 해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평양 시내 주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동원이 됐을까요? 문 대통령은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네. 꼭 한번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봄에 평양에 나중에 오시면 정말 성대하게 환영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성대하게 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성대함의 끝이라고 봐도 될까요, 교수님?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연도에 서 있는 평양 시민들만 대충 보면 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그 이제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 연도에 서 있던 네. 그 정도 숫자하고 거의 얼추 비슷하거나 몇만 뭐 명은 되겠죠, 저 정도면. 몇만 명은 넘을 것 같고요. 평양시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중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분들 빼고 청장년층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 그러고 막 그 남쪽하고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남쪽에서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예. 어떻게 남쪽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하고 했을 겁니다. 네, 또 11년 만이니까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가까이 클로즈업한 장면도 보고 계신데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굉장히 밝거든요. 이렇게 웃고 약간 흐뭇해 보이기도 하고요.
평양 시내 거리, 잘 조성된 거리를 보여주면서 뭔가 뿌듯해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최근에는 그 박봉주 내각 총리가 오늘 예. 저기 순환공항에는 마중을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전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양시내 주요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하면서 뭐 도와줄 건 도와주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이랬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명거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아직 평양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본 분이 몇 안 계실 텐데 나중에 꼭 한번 저 거리를 갔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 감격받은 것 같습니다. 이봉석 기자가 보시기에도 그렇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저 정도면 이제 최고의 여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또 규모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물론 다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지만, 전에 이제 북한 매체의 어떤 비슷한 환영 행사의 보도를 보면, 예. 뭐 몇 명 정도가 아니라 뭐 3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평양 시내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평양에는 이제 어떤 출시 성분이 이제 좋은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거주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런 걸 통해서도 북한 어떻게 보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좀 출시 성분이 높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약간 특징적인 게 보면 아까는 이제 그 인공기하고 한반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꽃술만 계속 그러네요.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양 시내를 지나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가는 모습 보셨는데요. 조금 전에 등장한 모습을 보면 영빈관을 가는 길은 좀 외지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숲으로 들어서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경호도 유리하고요. 약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경호라는 부분이 정상들이 뭐 국빈 방문을 하건 어쨌든 해외 정상을 만날 때는 아주 삼엄한 경비를 받지 않습니까? 아주 삼엄한 경호로 받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물론 뭐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경호를 하고 있겠지만 확실히 남북 관계의 이 특수한 상황이 잘 보여지는 게 아닌가. 경호 문제도 조금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성으로 내뱉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열린 경호였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원들이 이제 대통령이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호원들이 너무 제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라는 게 사실 이제 매체나 모습을 보이면 실패한 경우가 예.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백화원 초대소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센토사 섬에서 열렸던 이유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각종 갖춰져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호를 이렇게 그 정상들이 움직이기 편하게끔 경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도 2000년과 2007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백화원 영빈관으로 선택이 됐는데 선택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 북한이 최고의 여유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동안에 그 국가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상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예우를 나타낼 때 항상 그 백화원을 이제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그 동안에는 그 전에 이제 특사단이 우리 평창 올림픽 그 즈음에서 이제 갔을 때 그때 그 백화원이 공사 중이라 네. 모시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폼페이오 장관이었나요? 한번 이제 묵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는 리모델링 이후에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한 최고의 이제 숙소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예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27 정상회담 때는 도보다리 회담을 통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졌다라면 이번에 컵퍼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백화원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두 사람만의 시간일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앞에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거리가 머니 과연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도착한 날이고 예. 그래서 뭐 조심히 잘 왔느냐 오느라 고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식의 얘기를 먼저 했을 거고요. 가벼운 인사를 건넸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식의 인사를 건넨 다음에는 아마 뭐 자연스럽게 뭐 잘해보자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예. 주요 핵심적인 의제나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 않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서로 아마 상호 입장을 타진하는 그런 대화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서 계속 묵고 일정을 소화를 그 옥류관으로 이동하면서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일정들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4.27 판문점 회담에서 있었던 도보다리 대화 같은 그런 장면들은 개인적으로는 백화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안에 인공숲이나 네. 뭐 인공 연못이나 이런 것도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백화원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화원 영빈관도 지금 정상회담 장소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곳이 더 있잖아요. 네, 그 노동당 본관입니다. 예. 그동안에 보면은 그 노동당 본관을에서 우리 옛날 그 특사단을 맞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 숙소는 그냥 백화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은 예. 그 노동당 본관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거기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우리로 치면 이제 청와대에 해당되는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등가 비교는 어렵겠지만 예. 예. 그런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노동당 본관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상이 이제 회담을 하고 내일도 회담을 하게 되고 아마 같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 공동 합의문을 낼 수도 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공동 합의문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예. 당연히요. 예. 4.27 판문점 선언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와 관련된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새로운 합의를 내는 것보다는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더 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이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요 의제와 관련된 합의문이나 선언 같은 것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 관련해서는 네. 끝날 때까지 이게 어느 정도에서 조율이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백화원 영빈관이 유력하다,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오찬도 먹고 회담도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노동당 청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노동당 본부청사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오신 폼페이오 장관이나 아니면 우리 측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회담을 하고 얘기를 나눴던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우리 쪽이 봤을 때 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노동당 청사에 우리 대통령이 가는 거는 약간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반감을 갖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내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 아마 노동당 본부청사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장소 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묵으시는 백화원 영빈관이 오히려 정상회담 장소로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찬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내용은 저희가 전해지는 게 없어서 그냥 예측만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기자, 지금 상황 좀 여러 가지 경험들 바탕으로 어떤 분위기 연출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차 안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대화 그런 게 이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차는 듣기로는 이제 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 게임에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앞선 2000년이라든지 2007년이라든지 정상회담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첫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못했었고 2000년에는 첫날에 만나긴 했는데 회담이라고 약간 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보면 첫날 만났는데 뒤에 알려진 얘기로는 뭐냐면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대학가에서 인공기하고 태극기하고 뭐 이렇게 우리 대학가에서 이제 어떤
이 같이 걸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어떤 당국에서 좀 약간 그런 걸 좀 이렇게 단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보도가 짤막하게 나왔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문제 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담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쉬다가 돌아가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그 첫날 어떻게 보면 회담은 안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둘째 날이었죠. 둘째 날에 어떤 그 평양 냉면을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드시는데 예. 거의 뭐 모래알을 씹는 듯한 왜냐하면 뭐 2차 회담이 열려야 되는데 예. 그때까지도 이제 얘기를 안 해주고 그거 바로 직전에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뭐 2시인가 그때서 이제 회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첫날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이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두 차례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가 이만큼 얘기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에 끝났던 부분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이봉석 기자 그리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장철훈 교수 두 분과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